이렇게 담보가 없이 채권 발행 또는 채굴 보상을 조정을 해가지고 이 통화량을 늘리고 줄이고 해가지고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무담보 스테이블 코인 가격 안정 유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제 원래 이렇게 룰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룰대로 하지 않고 이제 룰을 벗어나서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의 문제점.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은요, 원래 암호화폐라고 하는 게 탈중앙화가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달러를 그만큼 보관해야 되잖아요. 달러를 보관하는 것 자체가 제3자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앙화되어 있는 거죠. 운영기관이 있어서 운영기관이 그걸 관리를 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암호화폐 탈중앙화에 역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명성이 적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운영하는 기관, 내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를 담보로 한 다음에 실제 돈을 발행한다는 걸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 기관에서 공개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제3자가 공개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어떻게 뭐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걔들이 제대로 100테더를 발행하기 위해서 100달러를 넣는 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이 안 되죠? 네. 해킹 공격에 취약해요. 암호화폐의 가장 특징은 뭐예요? 해킹할 수가 없는데 여기는 그냥 발행만 하는 거예요. 블록체인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테더도 이제 해킹에 의해서 2016년에 USDT가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해킹을 하게 되면은 1억 원어치 토큰이 도난을 당하면은 이 법정화폐 스테이블 코인은 해킹 공격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도 있어요. 은행이 거래 중단을 해버려요. 내가 그 은행에다가 5테더를 갖고 있으면 원하는 은행에 가서 5테더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행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실제 스테이블 코인인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단 발행. 비트코인 가격이 막 상승할 때 테더가 급등하게 되는데, 테더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야? 그만큼 달러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발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 은행이야 니들하고 거래 안 해, 여기 은행이 거래 안 해라고 얘기했는데 가치는 올라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의혹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를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데 감사를 안 받아. 너희 100달러를 넣고 100개의 코인을 발행해 얘기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기관이 아무도 없어. 자기들 보고서는 그렇게 만들어. 100달러 넣고 100달러를 발행했, 100개의 테더를 발행했습니다.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테더가 맨 처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자리매김을 했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트러스트 USD라고 하는 법정화폐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테더가 원래 제대로만 했으면 이런 게 없었겠죠. 근데 테더가 사고를 치니까 이제 트러스트 USD라고 하는 법정화폐, 암호화폐는 이제 안정화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왜 필요하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승하지 않겠죠. 가격이 상승하는 기능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코인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화폐가 있어야 되는데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화폐가 없어. 그러면 결국은 이 암호화폐는 튤립 버블처럼 그냥 한순간에 꿈이 될 수가 있겠죠. 스테이블 코인이 가격 상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암호화폐들의 안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 거래소 같은 데서는 1 USD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있어야지만 그 거래소에서는 사람들이 믿고 암호화폐를 거래하겠죠. 암호화폐를 거래를 해.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완전히 널뛰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담보도 없어. 아무런 책임도 안 져. 그러면 그건 완전히 도박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거래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서 언제든지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러면은 그 거래소가 굉장히 인정받는 거래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그래서 꼭 필요한데, 문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그거를 관리해주는 제3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탈중앙화를 역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탈중앙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뭐냐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면 되겠죠. 암호화폐를 만들어 놓고 암호화폐에다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탈중앙화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가 안정화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코인입니다. 이어서 디파이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파이란 뭘까? 디파이는 탈중앙화를 뜻하는 디센트럴라이즈와 금융을 의미하는 파이낸스의 합성어로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 즉 분산 금융을 일컫는 게 디파이라고 얘기합니다. Decentralized Finance, 즉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분산된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나 기업 등 중앙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금융 생태계 얘기했죠. 우리 블록체인이 금융 쪽에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거라고. 자, 그래서 이제 디파이는 금융 시스템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이 필요하지 않아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없이 인터넷만 연결하면은 블록체인 기술로 예금도 하고 결제도 하고 보험도 들고 투자도 하고 하는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의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나 암호화폐로 대체하는 움직임으로 자산의 토크나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비변동성 암호화폐,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탈중앙화 거래소는요, 중개인이 없어요. 중개인이 없고 자산을 P2P 방식으로 관리하는 분산화된 자산 거래소를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디파이,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 서비스 모델입니다. 디파이가 좋은 건 뭐냐면요, 투자자에게 투명성을 제공해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고 금융 서비스 진입 장벽을 낮출 수가 있겠죠. 요새 지금 뭐 옵티머스니 라이민이 막 난리가 났는데, 이런 이제 디파이로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중개인을 제거해서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죠. 옵티머스 1조 원짜리 뭐 3% 이익만 해도 뭐 300억인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 상품 간의 상호작용으로 거기에다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게 되면 좀 금융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문제점은 뭐냐면요, 보안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책임의 주체가 없는 거죠. 디파이의 원리는 암호화폐를 빌려주는 렌딩이라는 게 있고, 맡겨 놓으면은 이자를 주는 스테이킹이라는 게 있어요. 시중은행이 예금자의 돈을 받아서 대출에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고, 이들에게 받은 이자를 다시 예금자에게 주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렌딩하고 스테이킹. 만약에 이용자가 1비트코인을 담보로 예치하면 플랫폼 업체는 일정량의 스테이블 코인을 주죠. 담보는 비트코인처럼 유명한 암호화폐나 가능하겠죠.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동전 코인 같은 거 이런 걸로 안 되겠죠. 사용자가 1비트코인을 다시 받으려면 빌려간 코인에 이자를 얹혀서 갚아야 되겠죠. 이자 역시 스테이블 코인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 가지고 이자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이 메이커 아시죠?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한 거. 메이커와 다이 등 스테이블 코인도 비트코인처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가격이 실시간으로 움직이지만은 스테이블 코인이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 대출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스테이블 코인은 말씀드렸어요. 코인의 목적이 가격 안정화라고.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거래소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스테이킹, 그렇죠? 맡겨놓기만 하면 이자를 주는 거 스테이킹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적금이죠, 적금. 이 적금은 암호화폐 매도를 줄이고 시세 안정화를 꾀하는 목적이다. 이를 위한 보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디파이는 이런 식으로 돈을 넣어놓고 돈을 빌려간 사람한테 주는, 근데 금융 거래하고 똑같아요. 근데 제3자가 없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처리를 하는 거죠. 거기서 주고받는 이자는 뭘로 한다? 이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고받는다. 그리고 맡길 수 있고 빌려갈 수 있는 코인은 뭐다? 그거는 메이저 코인, 비트코인이나 메이저 알트코인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디파이의 특징. 디파이는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어요. 기존 금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원 확인해야지, 은행 방문 가야지, 그런데 디파이는 뭐예요? 인터넷만 연결되면 앱 다운받아가지고 바로 금융을 사용할 수가 있죠. 제3자 없이. 그렇죠? 자, 두 번째 특징은 금융기관을 대체할 수가 있다. 제가 돈을 한번 빌려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커피 얻어 마시면서 대출을 하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면 가서 서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 디파이로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그 다음에 자산 및 기금관리 프로토콜. 자, 분산자산관리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누구나 투자기금을 설정하고 관리 또는 투자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환 프로토콜은 분산형 암호화폐 거래소, 덱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덱스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이나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P2P로 거래하면서 개인 키로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덱스라고 하는 데는 실제 거래소인데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덱스는 그냥 P2P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파이는
투자자에게 투명성을 제공해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고 금융 시스템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중개인을 지급해 거래 비용을 제공했으며 금융 상품 간의 상호작용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 보안사고 발생에 책임을 질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디파이의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합니다. 자, 디파이는 금융기관이 했던 역할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시도하려고 각경을 발랐는데, 결국 암호화폐를 예치해서 암호화폐를 얻는 이자가 됐어요. 이자 농사. 여러분들 지금 급종화폐 돈 같은 거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제로금리 시대예요. 제로금리 시대인데 암호화폐 같은 거 넣어놓게 되면은 이자가 쏠쏠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투기판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더 웃기는 거는 이 디파이 업체가 이자 농사만 하면 괜찮은데, 이자는 농사를 하는 게 아니라 코인을 자체 발행하고 코인을 무료로 뿌려.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 이제 자체 발행한 코인들이 특정 거래소 상장되고 시세가 급등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돈을 무지하게 버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그냥 디파이 업체들이 막 개나 소나 생기는 거예요. 개나 소나. 그래서 이제 한 업체가 성공하니까 계속 코인 뿌리기에 동참하고 막 스테이블 코인, 어떤 디파이 업체는 자기가 스테이블 코인까지 자체 발행을 해. 스테이블 코인 자체 발행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돼요? 그게 망하면은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휘 조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암호화폐가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면은 투기가 되는 거고, 투기가 되면은 그 안에서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려야 되고 큰 상처를 얻겠죠.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는 과도기잖아요. 그렇죠? 생성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아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암호화폐의 종류,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도 소프트웨어잖아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세대는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의 아류,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요거는 화폐 교환만 가능한 거고, 2세대 암호화폐는 이더리움, 암호화폐에다 스마트 컨트랙트, DApp이라고 하는 기능들이 추가가 됐죠. 네오도 있고 쿼텀도 있고 퀀텀. 3세대 암호화폐는 화폐 교환 플러스 스마트 컨트랙트가 되는데 이제 확장성까지 겸비한 거죠. 그래서 이오스 같은 경우, 스테라 루벤, 에이다 같은 그런 암호화폐들이 3세대 암호화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런 암호화폐들이 있는데 과연 생존할 화폐는 무엇일까? 그걸 여러분들이 예측하고 제가 예측하면 돈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생존하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기술, 기득권자의 저항, 기술의 발전을 세 가지로 보면 되겠죠. 1세대 코인의 문제점인 거예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안 되고 결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이게 해결된다면 비트코인은 영원히 가겠죠.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비트코인은 중간에 다른 암호화폐로 대처가 되겠죠. 두 번째는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자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비트코인이 날아가 버리게 가만 놔둘 것이냐.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해결할 거냐, 아니면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더 부각시킬 거냐. 더 부각시키면은 비트코인은 생존하지 않을 테고, 기존에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보완한다. 그럼 비트코인은 영원히 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작성한 비트코인의 생존 이유라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이 다른 암호화폐에 대체된다. 그렇지 않고 비트코인은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그 살아남을 이유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답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통화를 화폐 수단으로 받아들일 경우만 그 화폐를 통화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화폐의 가치는 높아진다. 이 네트워크 효과는 새로운 통화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래서 이제 그 사례는 법정 화폐 때문에 비트코인이 실제 대다수의 월드와이드 시티즌들이, 사람들이 통화로 채택하는 걸 막고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되겠죠? 또 이제 두 번째는 암호화 통화의 변동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암호화폐는 만들어지면은 생성기, 성숙기, 숙성기, 세태기 이런 걸 다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뭘 하든 간에 뭐든지 사람의 탄생도 마찬가지고, 응? 모든 세상 만물은 생성기, 성숙기, 안숙기, 세태기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새로 만들어진 암호화폐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암호화폐든 이런 변동성을 다 거쳐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암호화폐는 이런 변동성을 거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화폐는 유동성 경쟁, 지금 변동성 경쟁에서 비트코인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비트코인은 살아남는다. 그것도 말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암호화폐 관련된 연동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연동 기술은 뭐냐면 비트코인을 도와주는 기술이에요. 비트코인이 안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보완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사이드 체인이나 인터 체인이라는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이드 체인하고 인터 체인에서 간단하게 알아보죠. 그래서 자, 사이드 체인은 뭐다? 사이드 체인은 서로 다른, 서로입니다.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의 다리를 놓아주는 기술이다.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올려서 비트코인을 일단 동결을 시켜요. 동결시킨 다음에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비트코인에 해당하는 카운터파트를 만들고 거기서 거래를 하고, 이 거래한 카운터파트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동결된 비트코인의 상응물로 카운터파트로 교환을 해가 되는 거죠. 사이드 체인. 얘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에 있다가 어디? 이더리움이라는 네트워크에 여기서 동결을 시켜버려. 그리고 이더리움 네트워크 와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그 상응하는 값을 받은 다음에 그걸로 거래를 하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가? 이렇게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다시 가져가는 거죠. 이 동결된 자산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 사이드 체인 기술을 이용하면은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이드 체인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 체인은 뭐냐? 서로 다른 블록 간에 연결을 해줘 그래요. 아까처럼 사이드 체인은 잠깐 프리즈 시켜 동결시킨 다음에 다른 블록 체인에 가서 작업을 하고 나서 그 결과물을 카운트 파트를 가지고 와서 동결시킨 데에다가 분배를 해주는 게 사이드 체인인데, 이거는 그냥 서로 독립된 블록체인 간에, 여기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이야, 여기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이야. 근데 블록체인이 서로 연결이 됐어. 연결이 돼가지고 공통 원장을 소유해요. 공통 원장을 같이 장부가 만들어지는데, 비트코인이 들어가고 이더리움이 들어간 그런 원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통 원장을 건조해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할 때는 비트코인인데 돌아올 때는 이더리움으로 돌아오는, 그 네트워크 상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각각의 블록체인끼리 서로 연결이 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미래이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코인 마켓 캡, 그 많은 암호화폐들 중에서 생존할 암호화폐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거기에 투자를 하면 되겠죠. 이어서 과정을 안내하겠습니다. 자, 8주차 과정을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해 주시면 되고요. 스텔라 루벤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해 주세요. 이오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기술해 주시고, 인터체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영원히 살아남을 암호화폐 3가지와 그 이유를 간략하게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강의가 조금 길어졌는데 마무리 멘트를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봬요. 안녕.